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강의 물거부 세 번째 시간은 소유권 파트인데, 소유권은 법조문도 많아요. 211조부터 278조까지 굉장히 법조문도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소유권은 해마다 거의 정해져서 세 문제 나온다. 세 문제. 딱 거의 뭐 정해져 있는데, 물론 두 문제 나오는 해도 있고 네 문제 나오는 해도 있지만 거의 뭐 세 문제인데, 이따가 배운 소유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상린관계. 여기서 한 문제.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쇼를 해요. 취득쇼. 자, 여기는 좀 오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토지가 아닌 남의 토지, 남의 부동산도 20년만 점유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 그 20년의 부동산 취득쇼라는 거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공동소유라는 거예요. 공동소유. 하나의 토지 건물을 여러 명 함께 갖는 거죠. 하나의 토지고 두 명, 세 명이 함께 갖는 거. 그걸 공동소유라 부르는데, 이 공동소유는 공유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합유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총유라는 것이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물론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이 중에서 이 공유 문제는 거의 뭐 빠져본 적이 없죠.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데는. 그렇지만 전 기초강의에서 개념을 잡을 때는 몇 거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 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민법이라는 거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맑게 알아듣기 참 어렵대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하는 정도 되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거의 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세 군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먼저 소유권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자,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 소유권은 무한정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여기다 볼 거고, 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소유권을 부르는데 여기에요. 자, 볼게요. 이제 물권법은 이 소유권 중심의 법이라 그래요. 소유권 중심의 법이다. 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이제 쫙 펼쳐나가는 게 이제 물권법에 이제 쫙 전개된 사항인데, 소유권은 어느 물건을, 응? 물건이 아닌 것에는 소유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고, 뭐 여기에는 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물건의 가치라고 그래요. 물건의 가치. 응? 동산, 부동산. 물건의 가치는 크게 이제 이게 나요. 사용 수익 가치, 사용 수익 가치. 하나는 처분 가치. 이게 물건의 가치예요. 근데 물건 가치를 양쪽으로 다 지배해요. 소유권이 있을 때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줄여서 그냥 사용 가치라고 그래요. 사용 가치. 이것도 있고,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처분 가치. 이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배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 이 두 가지 가치 모두 지배한다 그래서 뭐 소유권을 전면적 권리다 그래요. 전면적. 양쪽을 모두 지배한다. 이것도 지배하고,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이것도 지배하고 이것도 지배하고, 양쪽 모두를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전면적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물건, 우리가 소유권이 아닌 물건을 우리가 점유권, 도둑놈도 있는 게 점유권, 점유권은 따로 보는 거예요. 제하고 나머지 물건. 그럼 나머지 물건 제한물건이라고 불러요. 제한물건. 그럼 제한물건에는 소유권 제한한다. 여기 용익물건, 남의 거 빌려서는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 제한물건은 전면적이 아니라 일면적 권리다. 전면적 권리, 일면적 권리. 법률 용어예요. 응?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배하면 전면적. 근데 제한물건은 둘 중에 한쪽만 지배해요. 잘 봐보세요. 용익물권자는요, 남의 부담 빌려준 용익물권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는 그 빌려 쓰는 부동산에 이거 계약기간 동안에 사용만 해야 돼. 사용 수익만 용익물권자 지배하는 거지. 용익물권자가 그걸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담보물권자들은요, 그 담보 잡은 부동산 사용 수익 못 해요. 저당권자가 은행이 돈 빌려주고 아파트 정답부터 아파트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치권자가
공사비 안 주면 공사비 줄 때까지 그 건물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하면 사용시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 먹을 건자잖아요. 교환가치. 이 다음에 안 갚으면 경매에서 그 경락때 돈 받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 먹을 건자는 물건의 처분가치, 교환가치. 이것만 지배하는 것이지 사용수단의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용의물권자들은 지상권 취득 전세권자들은 사용만 해야지 이걸 처분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자들은 둘 중 한쪽 면만 지배해. 용의물권자들은 사용가치만, 다물권자들은 사용수단 안 되고 이건 없고요. 처분가치만. 둘 중 한쪽만 지배한다. 제한물권자들은 한쪽 면만 지배. 이 둘 중 한쪽만 지배한다는 거야. 일면적 권리. 소유권을 양쪽 다 지배하는 전면적 권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하나 용어들이 전면적이다, 일면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제한물권은 일면적 권리. 소유권은 전면적 권리. 또 하나 이 물건을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라고 불러. 항구적 권리. 우린 자본주의민법이에요. 자본주의민법의 소유권은 영원한 거예요. 100년이 지나서 소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대에 지켜주지 못한 소유권은 어디까지? 상소를 통해서 대대 선순위에서 지켜주는 거야. 1950년대에 1940년대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에 있는 땅을 발견했어요. 행정 전산망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손자가 이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영원해요. 당대에 지켜주지 못한 소유권은 상속도 대대 선순위 지켜주는 거야.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다. 영원해요. 그런데 이 제한물권들은요. 제한물권들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이나 질권은 항구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물권들은 남은 6가지 물권이죠. 물권은 일시적 권리야. 언젠가 없어져요.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의물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언제 계약기한만 끝나면. 담보물권은요. 돈만 갚으면 없어지는 거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한물권은 일시적 권리,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 또 하나 소유권은 물건에만 쓰는 거. 물건이 아닌 권리. 권리에는 소유권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회적 상식이 달라요. 법학에서는 물건, 동산, 부동산이 아닌 데는 소유권만 쓰지 말아라. 나는 이 채권이 권리의 권리, 물건이 아니잖아요. 1억짜리 채권의 소유자야. 그런 말 없어요. 나는 이 저작권 발명 특허권의 소유자야. 발명 특허가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발명과 특허권이 지적 소유권이 물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지 말아라? 오로지 물건만 쓰는 거예요. 권리는 소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권리는 상식이 좀 달라요. 오로지 물건만 쓸 수 있는 용어다. 또 우리 민법은요. 소유권, 우리 대한민국 민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을 재탁하고 있는 나라로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는 우리 자본주의 민법 대한민국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절대로 보호해주겠다. 절대로. 이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용어가 깨졌어요. 이제 이거 쓰면 안 돼요. 대한민국 민법은 소유권이 이제 완전한 물건인데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소유권은 절대 원칙이 아니라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고 부르요.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고 부른다는 거. 가장 중요한 물 소유권도 절대로 보호하지 않아. 상대 원칙. 소유권도 왜 상대 원칙이냐? 소유권도 무한정이 있다는 거 아니야. 소유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도 보호해주고 소유권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소유권도 무한정 절대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상대 원칙 택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뒤집어 얘기합니다. 소유권 법률 범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소유권도 법률로 뭐 할 수 있다? 제한이 가능해요, 이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럼 요즘은 부동산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내 부동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내가 토지 소유권 있지만요. 무슨 그린벨트에 묶였대? 도시개선에 묶였대? 길 하나만 건너면 막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데. 내가 내 거하고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다가 아파트 못 줘요. 농지법, 산림법. 법률 다 제한하잖아. 이미 내 마음대로 개간도 못 해요. 내 땅이 소유자라도. 현대사회에서는 소유권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 법률의 범위에서 인정한다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 왜 제한하느냐? 절대 원칙에서 상대 원칙 넘어온 거야. 현대사회에서는 무한정 인정하는 거 아니다. 왜? 공공복리 이념하에. 공공복리
이념하에 이제 소유권도 제한한다.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에서 인정한다. 응? 공공의료 뭡니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런데 개인이 희생해야 돼요. 강남에 아파트 있으면 재건축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뭐 27년, 30년 왜 문제돼? 문제 되잖아요. 예를 들면 토지가 허가지요. 이거 도대체 땅도 사고 팔도 내 마음대로 못해. 국가 공권력 간섭하지. 왜? 공공문이. 그래서 이제 소유권도 법률의 범위에서만 인정된 얘기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 법률을 제한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토지에 관해서만 배우는 게 토지공법이에요. 여기 토지공법이 다 소유권 제한하는 거야. 응? 뭐 산림법, 농지법, 무슨 법. 다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 제한하는 거잖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이유는 공공리.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하래. 자, 이런 얘기들이 서론 파트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을 볼 거예요. 자, 이거 볼 건데,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다른 얘기들은 크게 필요 없고요. 이렇게 자, 소유권 내용과 제한 여기에서 공공복리 이념하에 이제 제한받는 거. 소유권도 무한정 인정하는 거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첫 번째는 상린관계란 말이 나와요. 상린관계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상린관계. 소유권 첫 번째 논점 인정 상린관계예요. 자, 기초관에서 이런 정도 얘기만 잘 알면 돼요. 첫 번째 얘기가 이 상린관계가 소유권 파트 215조부터 244조까지 30개 조문이에요. 30개. 이 30개 법조문이 상린관계하는 법조문이에요. 그 상린관계란 뭐냐? 자, 부동산과 이 부동산과의 상호 간의 그 이용관계, 그 이용관계를 서로 부동산 이용을 조절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불러요. 상린관계. 이 상자가 한자 쓰면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에 닌자가 이웃닌자, 이웃닌. 서로 이웃하는 이웃닌.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간에 서로 인접 부동산 간에 이웃닌자야. 이거 조절하는 상린관계라 불러요. 이걸 조절해 줌으로써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법적 분쟁을 피하고 서로 그 활용도를 높여주는 규정을 상린관계 중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린관계는 부동산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이 법조문이 적용되는 거지. 부동산에만 있는 이 제도지기에 어디는 동산에 상린관계 있다는 말은 없어요. 응? 토지와 토지 간에, 건물 간에. 그럼 상린관계가 뭔데 그러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웃에 건물 지면 이웃 건물 쌈나 안 나요? 쌈나요. 일조권이 어떨까? 조망권이 어떨까? 쌈나요? 상인 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길이 없어. 우리 땅에 길이 없는데 남의 땅에 길을 좀 내야겠다. 쌈날 일이지. 농사인 땅에서 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가물었어요. 자, 물을 어떻게 쓸까? 용수, 배수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인 땅 물 문제, 이웃끼리 경계. 예를 들면 이게 상린관계 규정들이에요. 자, 장마 때 담벼락에 무너졌어요. 그 다음은 누구 비용을 써야 될 것이냐? 경계표에 있는 담벼락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면 경계표는 인지소유자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씩 부담해서 싸라. 이런 거 없이 쌈나는 거예요. 농사에 따라 물 문제, 어떻게 이웃끼리 경계 문제, 아래집 사는 사람들이 소음공해. 이거 상린관계예요. 이런 걸 잘 조절해주지 못하면 건물 질 때마다 일조권, 조망권, 농사에 따라 물 문제, 이웃끼리 담벼락, 경계 문제, 아래집 사는 소음공해. 이걸 이제 임미시온이라 부르는데 생활방해라 부르는데 이런 걸 서로 잘 조절해주는 걸 상린관계 정반대 그러는 거예요. 일조권, 조망권. 자, 부동산에 있는데, 근데 상린관계는 이거 적용받으려면 서로 인접성을 요한다. 요한다. 응? 있어야 한다. 인접한 부동산끼리만 적용받는 거예요. 서로 인접성이 없는 부동산은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가 이렇게 세 필지가 있어요. 우리 필지라는 건 하나의 지번이 붙은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 25지번, 26, 27지번. 그러면 이 토지 서로 인접하고 있잖아. 상린관계 적용받아야 돼요. 근데 이 토지는 서로 인접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린관계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끼리만 적용받는 거야. 그럼 물 문제, 농사의 땅에 물 문제 중요한 거야. 이웃이 담벼락에 무너졌다. 경계 문제. 또 경계선상에서 건물을 칠 때는 얼마를 띄워야 되는 거냐. 띄워주지 않으면 이웃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 경계선 거리 제한이 어떻고,
통행, 길 없으면 남의 땅 길 낼 수 있겠냐. 길 문제. 아래층 사는 사람은 소음공해 문제.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상인관계는 두 사람의 이익한 부동산 쌍방이 합의. 만나서 합의하지 않아도 이 상인관계는 법률, 합의대에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야, 너 합의한 적 없잖아. 나랑 담벼락 무너졌을 때 어떻게 싼다. 그런 말 없었잖아. 너 물 문제, 농사일 때 어떻게 한다면 합의 없어요. 합의가 없어서도 합의하여야랑 틀려.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인관계예요. 자, 상인관계 한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걸 조절해 주지 못하면 쌈 나는 거예요.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상인관계야. 응? 이런 걸 적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권이 있을 때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인지 사용 청구권. 자, 이런 걸 배우는 거다. 물론 제 법조 30개가 있더라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법조는 4-5개밖에 안 돼요. 남은 25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다음 왜 신경 안 써야 되는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인지 사용 청구권. 그러면 뭐라 했는데 법조문에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합의된 바가 없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된다 그래서 제가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한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경계나 그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거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이웃의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전화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내가 남의 땅을 씀으로써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그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 보상해줘라. 무슨 소리냐 이게.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상인관계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상인관계라는 파트예요. 인지, 사용, 청구권. 자, 216조예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자, 이게 경계예요. 토지 경계인데 그러면 여기가 토지 경계인데 이쪽 토지는 갑의 토지고 이쪽 토지는 을의 토지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경계선상에서 근데 건물을 지으려 그래. 건물을 짓거나 이걸 건물을 축조하거나 이런 건축물을 수리하려고 그러는데 얘네 토지 사용하지 않고는 공사가 불가능해요. 여기 산이 막혀 있는데 내미콘차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공사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너무너무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요. 그래서 경계선에서 건축물 축조하거나 건축 수선 수리하는데 이웃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사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경비가 과다할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얘가 쫓아가서 요만큼만 더듬어도 당신 땅 요만큼만 한 보름만 쓰기로 합시다.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얘한테. 근데 얘가 의리한 사람이 승낙하면 쓰세요. 승낙하면 쓰는 거지 뭐. 근데 승낙이 없어. 승낙이 없어야 쓸 수 있겠느냐. 자,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법조문이야. 자, 그래서 어디 있냐. 해석하는 거예요. 인접토지야, 이 토지가 토지일 때는 토지라는 게 뭐냐면 나대지. 위에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토지일 때는 이웃 사람이 이것을 사용을 승낙치 않는다면 갑이 의를 상대로 소송 내서 판결 받아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소송 내는 판사님 이 도면 보세요. 얘네 토지 사용하지 않고는 공사 불가능한데 허락을 안 합니다. 나 쓰라고 좀 해주세요. 소송 제기했다 판사 써라. 판결 났어. 그럼 이 판결 걸어놓고 강제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썼다면 사용료 내야죠. 보상은 해줘야지 물론. 좀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웃 토지가 법적으로 바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웃 토지가 공사해야 될 이웃 토지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용이라면 주거용이라는 것은 이웃 토지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집에 정원이 될 수도 있고 마당이 될 수도 있고
대지가 될 수 있어. 집이 있어. 주거용일 때는 이웃 사람이 승낙치 않아요. 아, 네 사정이지. 아, 공사 불가하다 남의 집, 남의 막 정원을 마당을 쓰면 되겠냐? 승낙 안 하는 거야. 이웃 토지가 주거용일 때는 이 사람이 승낙치 않으면 소송 내서 판결받아서 강제로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결로도 안 돼요. 있다, 없다. 다르잖아요. 간단하지만. 아, 인접 토지가 주거용이 아닌 빈 토지를 나대질 때는 이웃사람 승낙치 않으면 강제로라도 소송도 판결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일 때는 이웃사람 승낙치 않으면 판결로 출입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는 문제죠. 이게 중요한 거야. 따져보면 이런 거 상식. 이런 것은 두 사람 미리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서로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인지상 청권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통행권 얘기 보세요. 통행권. 자, 이건 이제 공사할 때 이제 남의 땅 쓸 거냐 못 쓸 거냐 이런 문제 조절해 줘야죠. 자, 길 문제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느 토지와 남의 땅을 통로 쓰는 거, 이 문제는 큰 재산권이 걸려 있고 법적 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길이 없지 않은 공로. 공로는 공적인 도로란 뜻이에요. 아, 길이 없다 남의 땅 길려면 맹지가 없지요. 공적인 도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수자는 주의 토지를 통로로 이걸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출입할 수 없을 때는 또는 과다한 병이 들 때는 이웃 토지를 그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길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있다. 다만 길을 낼 때는 그 이웃 사람에게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은 선택해 줘라. 물론 길을 냈다면 통행권자는 손해는 보상해 줘라. 아, 얘기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여기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보면 얼마나 많은 대법 판례가 막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요게 323의 시험, 모레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324의 대비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런 거 출제돼요. 자,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만 10몇 가지 막 쏟아져 나와요. 이 길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경을 볼 때요. 중개사분들한테 남의 길 낼 수 있는가요? 이 통로. 낼 수 있다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못 낸다면 그런 땅 살 수 없는 거고 팔기도 힘든 거고 이건 굉장히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는 중개업을 떠나서 일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야. 어느다 길 낼 수 있는 문제. 통로 문제인데 그럼 간단하게 용어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어느 토지가 있다 칩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적인 도로 사이에. 자, 이제 공로라 불러요. 그냥 뭐 시골에서 마당을 동네 사람들 길로 쓰고 있어요. 아니, 논둑인데 옆집이 그냥 우리 논둑 통해서 그냥 자기는 논 들어가요. 우리 과수원인데 제 방에 제 방. 지목이 도로용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길이 없다 길을 못 내는 거고 공적인 도로 사이 길이 없을 때는 자, 이 토지가 A 토지예요. 이 토지가 B 토지야. 물론 자기 걸 대문제 아니야. 여기 소유자는 갑이야. 이 토지 소유자는 을이야. 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길이 없을 때는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이때 길이 없는 토지. 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 이런 토지를 포위된 토지라 불러. 포위된 토지. 법률 용어 포위된 토지. 길이 없는 토지 포위된 토지. 학계에서 맹지라 불러요. 근데 민법에서 포위된 토지라 불러요. 또 길이 없을 때 남의 땅 길 내는 사람. 이거 토지 이름이고 이건 토지 소유자고. 응? 이때 남의 땅 길 내는 이런 사람을 을 같은 사람을 통행권자라 불러. 통행권자. 남의 땅 길 내는 사람 뭐라 부른다? 통행권자. 자기 땅에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 이런 사람들을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 정확히 써야 돼요.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를 뭐라 부른다? 통행권자. 자기 땅에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 통행지 소유자. 길이 없는 토지를 포위된 토지 이렇게 불러요. 길 낼 수 있다. 길 낼 수 있는데 길을 내더라도 얘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 방법은 선택해줘라. 선택해줘라. 가운데다 길내면 안 되겠지. 그럼 선택해줘. 이게 길내는 문제인데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길 문제. 그럼 얘가 저기요 길이 없는데 우리 법조문 봤더니 길이 없을 때 남의 땅으로 당신 땅 길 낼 수 있답니다. 저 길 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허락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행 규정은요. 응하지 않으면 소송 내서 판결 받아서라도 강제로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소송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거야. 법대로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얘가 승낙 안 한다 길 못 내는 거 아니야. 그 요건을 배워야지. 아무 땅에 다 길 낼 수 있으면 길 없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자세한 디테일한 판례들이 나오겠죠. 통행권 문제. 자,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주의토 통행권이라 불러요. 소송 판결 강제할 수 있다. 길 낼 때 넓이는 몇 미터를 낼 것이냐. 또 길은 옮길 수도 있는 거냐. 길을 내고 유상통행이야. 보상하라. 유상통행 얼마를 통행으로 내야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어떤 때 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이냐. 등등 이제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배우겠죠. 어쨌든 길 문제를 다룰 이웃끼리 서로 통행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바로 통행권이라 불러요. 이런 거. 자, 용어만 한번 봅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려면 이것만 갖거든요. 이 다음에는 막 30분씩 제 강의를 해. 왜? 나올 부분이니까. 응? 그리고 이제 판례 몇 가지 적은 다음에 몇 번을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 판례 태도를. 그런 건 이 다음에 할 얘기고. 통행권자, 통행 소유자. 길 내는 문제를 남의 길 내는 주의토지, 남의 때 길 내는 거 주의토지 통행권이야 부르는구나. 이웃끼리 이런 거 조절 안 해주면 서로 분쟁이 벌어지고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구나. 그런 걸 일반 상인가 배우는 거구나.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웃끼리 다시 이제 길 문제가 분쟁이 많아요. 막 살인사건 날 일이야. 막 잘못하면. 땅값이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막 재산적 가치가 크잖아요.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는 이웃끼리 또 이제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게 경계. 이 경계가 난 분쟁이 많아요. 경계. 이웃끼리. 한두 가지만 볼게요. 이 경계표를 불러, 경계표. 뭐, 예를 들면, 뭐,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이걸 경계표로 불러, 경계표. 뭐, 이웃끼리 서 있는, 논뚝, 밭뚝, 뭐, 담벼락. 이런 걸 우리가 경계라 부르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보면, 서로 이웃끼리. 이 경계는 잘 모를 때는, 땅을 샀는데, 논뚝이 싸져 있어요. 밭뚝이 싸져 있어요. 여기 구옥인데 옛날 낡은 가옥인데 담장이 싸져 있어요. 그러면 경계표, 논뚝, 밭뚝, 이웃끼리 사진 담벼락. 이 경계표는 첫째, 인지 소유자, 이 갑거리요. 잘 모를 때는 인지 소유 공유로 추정한다. 공동소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공유로 추정한다. 예를 들면 이때 이 경계표 설치 비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설치 비용은 담장이 무너졌어요. 장마 논뚝이 터졌어요. 다시 쌓려면 돈이 든대요. 그 설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설치 비용은 평등하게 반씩. 이웃이 반씩 부담한다. 이 법조문이에요. 경계표는 이웃 소유자 공유로 추정한다. 이 설치 비용 반씩 부담한다. 그런데 반씩 부담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다른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있다면 아무런 말씀 반씩 부담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수십 년간 언제부터 논뚝이 터지면 아랫논이 있고 윗논이 있으면 논뚝이 터지면 꼭 아랫논 사람이 논뚝을 쌓는 거야. 그게 수십 년간 동네 관행이에요. 그러면 원래 반씩 부담하는데 다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이 우선한다. 이 관습대로 부담하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논뚝이 터져버리면 윗논 아랫논이 반씩 같이 쌓는 게 아니라 아랫논이 무조건 논뚝을 쌓더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을 때는 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 얘기 몇 가지 하는 거지. 이런 걸 배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상에서 만약에 별거 다 나와요. 이 나무가 얘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요. 뭐 큰 호두나무야. 근데 이 나뭇가지가 가베나무예요.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면 경계를 넘어 이 나뭇가지를 수지라고 해요. 수지. 나무가 경계를 넘었으면 얘가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짓는 땅에서는요.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농사짓는 땅에서 나무가 감나무, 밤나무가 뚝에 울창해버리면 이쪽이 그늘져서 농사가 안 돼요. 농사짓는 땅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무가 경을 넘었으면 갑이 을이 갑을 쫓아가서 일단 나무 제거를 청구해. 잘라달라. 제거를 청구했어요. 잘라달라.
청구를 해야 돼.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청구한다고 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임의로 제거할 수, 내용 증명 보내야지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나무 뿌리가, 왜 나무 뿌리 얘기를 하겠네. 나무 뿌리를요, 목근이야, 별로 목근. 경계를 넘었으면 이 큰 나무 밑에는 경작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농사진 땅에서 불편하잖아. 나무까지 경계를 넘었으면 나무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나무까지는 일단 청구한 다음에 응하지 않으면 제거해야 돼. 나무 뿌리가 경계를 넘었으면 이때는 의리가밭에 나무 주인한테 제거를 청구할 필요도 없어요.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즉시로 나무 뿌리는 제거할 수 있어. 그럼 나무까지는요, 일단 청구한 다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제거해야지. 임의로 제거하면 안 돼. 근데 나무 뿌리는요, 그냥 제거하면 돼.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기예요. 또 경계선상에서 뭐 예를 들면 거물을 칠 때는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 제한. 경계선상에서 거물을 칠 때는 뭐 예를 들면 0.5m 뛴 다음에 저랑 거리 제한 이거 띄어라. 경계선상에서 우물을 팔라래. 우물을 팠거나 오물 처리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변소 옛날에 퍼세 변소 팔 때는 냄새 나니까 우물 팔 때는 2m를 띄어라. 뛴 다음에 팔아. 경계선상에서 지하실을 팔 때 에어라는 거 아니에요. 지하실을 팔 때는 깊이에 반을 띄워줘라. 얘네 땅에 영락 미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리 제한들이 있어요. 건물지는 0.5m 우물 팔 때는 사실은 이거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거야. 아침 우물물 먹나? 우물 파는 시간인데. 근데 나왔다는 거. 이 정신 없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거리 제한,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이거 쌈나는 거야. 변수 파는데 오물처리에서 변수 파는데 이거 딱 붙여버리면 냄새 나잖아. 여기 지네 집에서 멀리 놓고 남 담장 밑에. 지금 오물처리 이게 변수. 지금 변수 쓰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이에요. 그러면 이 상린강에 있는 규정은 대부분 60년도야. 60년도를 예상해 놓으니까 뭐 용수, 농사진 땅 용수, 배수, 인수, 저수, 남루물 어떻게 할 것이냐, 첨한물이 경계를 넘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무 뿌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농사진 땅이 다 중요한 얘기들이야. 현대사가 농사진 땅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법조문이 있지만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있다고요. 인지사용 청구권, 아까처럼 통행권, 길 문제. 이렇게 좀 살아있는 것들만. 농사짓는 땅에서 쌈만 나는 거지. 뭐 요즘 뭐 물 쓰는 문제 때문에 뭐 농사짓는 물 때문에 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60년 쌈 났단 말이야. 응? 그렇지만 여기 낡은 민법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들 몇 개. 경계. 요거 이제 이 다음에 필요해요. 경계. 통행권, 길 문제. 인지사용 청구권. 요 정도는 필요해요. 요 정도. 요거 이제 상세히 배울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데가 바로 상린강의 규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우리가 상린강 이런 걸 배울 것이고, 물론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정확히 딱딱 찍어서 정확하게 강의하고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요. 논점이 이제 이 다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경계 이제 이런 얘기 보는 거 소유권 취득은 사실 소유권 얻는 방법이 참 많아요. 응? 소유권 얻는 방법. 하나는 첫째는 법률행위. 그 나머지 뭐냐? 법률의 규정, 특별 규정. 사람이 물건 중에 가장 완벽한 소유권 얻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유권 얻는 방법, 소유권.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토지 건물이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는 안 하죠. 하나는 법률행위. 제가 그랬죠. 법률행위란 말이 뭐냐? 각종 계약이요. 의사표시. 내가 의사표시해서 각종 계약 맺어서 소유권 얻겠지. 그걸 법률행위 했다고 그래요. 각종 계약. 내가 이렇게 알자 그랬잖아요. 내가 토지 건물 매매했다. 그거 매매했다. 매수했다. 증여받았다. 증여계약. 교환했다. 이래서 소유권 얻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내 의사 관계없이 사람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민법 규정이 특별 규정이에요. 규정에 따라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얻는 방법은 내 의사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법 몇 조 몇 호에 따라서 소유권 얻는 특수한 방법이
여기 보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8가지가. 그래서 이거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취득시효라는 거. 이게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취득시효. 남의 땅도 20년 전에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선의취득은 어때요?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 선의취득한다. 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은 습도가 6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공부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를 한다. 매점을 발견. 남의 땅에 공사 가서 땅 파다 금덩이 나왔어요. 매점을 발견. 첨부, 부합, 혼합, 가공. 이 8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말뜻 정도면 간단하게 배워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선의취득이니, 무주물 선점이니, 유실물 습득이니, 매점을 발견이니, 뭐 혼화니, 가공이니 이런 것들은 어디 있는 얘기냐? 제가 빨간 큰 것들 다 동산에만 있는 얘기야. 부동산이 뭐 선점이 어디 있고 유실물이 부동산이 남이 흘린 부동산 어디 있나요? 부동산이 무슨 매장물 발견이에요. 땅을 파다 부동산이 발견되는 게 없잖아요. 동산에 가능한 거. 그럼 이 중에서 동산 얘기는 간단히 말뜻만 하면 되고 부동산 소유권이 가능한 것이 뭐냐?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 이거 부동산이 가능해요. 이 다음에 부합이랑 가능해요. 이 2가지만 가능해 부동산에는. 소유권 얻는 방법 이 중에서 가끔은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야. 부동산 취득시효. 뭐 판례 막 쏟아지겠죠. 그럼 치지만 아시라는 거야. 치지만. 이렇게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이제 집중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한 3부분만 뽑아봐라. 부동산 취득시효. 많은 판례들이 나와. 남의 땅 내가 거저 먹는 건데 얼마나 많은 판례가 있겠습니까? 응? 굉장히 그다음에 중요하게 배워요. 재미도 있고요. 취득시효. 그래서 남의 땅도 내 땅이 아닌 것도 20년만 전매하면 20년만 지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 단 등기하라. 굉장히 재밌게 자세히 많이 배울 거예요. 이 중에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논하는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나면 이제 공동소유라는 게 있어요. 공동소유. 공동소유. 하나의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갖는 것을 우리가 토지 건물 하나를요. 나 혼자 가지면 단독 소유. 여러 명이 함께 가지면 공동 소유. 그래서 이제 공동 소유라는 걸 많이 배우는 취득시효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 거니까 이렇게요. 논하시고 무슨 선점, 유실물 습득 이런 건 다 동산 얘기예요. 그냥 지난 말을 한 번만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공동 소유. 그래서 공동 소유 하면 이 공유라는 거. 공유가 있고 여기에는 합유가 있고 이제 합유가 있고 공유, 합유, 총유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총유는 종종 땅, 문중 땅. 이거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문중 땅을 총유라 불러요. 합유는 이 민법상 조합이 토지건물을 갖고 있는 걸 합유라 불러요. 이렇게요. 대부분 이제 공유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했지만 사실한테 공유가 이게 99%야. 99% 다 이거고, 이건 특수한 1%에 불과해요. 공유를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공유 문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볼 건데, 공유 지분이, 이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유하는 토지건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월 동의가 있어야 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 관리행위란 말이 뭐냐면요, 공유한 토지를 남한테 임대로 놓는 거. 남한테 공유한 토지 남한테 임대로 놓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배워요. 이 다음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배운다. 그래서 좀 상견례 하는 건데, 자, 결론. 이 다음에 소유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상린관계, 부동산 취득시효, 공유, 이 세 파트를 중점적으로 이제 저랑 학습할 거예요. 자, 이런 데가 이제 소유권이다. 해마다 3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나오는데 정해져 있다. 자,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소유권 파트라는 거 마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요. 여러분들 간단히 우리가 이제 안내받는, 가이드 받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거 기본 강의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